통일을 이루자라는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에서 14 선언 15주년 기념식과 그리고 기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 6.15 남측위에서 서울 행사를 처음에는 이제 공간에서 실내 공간에서 잡다가 어제 갑자기 청계천 광장으로 집회 형식의 촛불 집회로 지금 변경을 해서 7시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일어나서 민중의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 통일의 열망을 따라받고 일평생 통일의 인생을 거시고 살아오셨던 스님들이 매일 지금 임종을 맞이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민족의 이제 대소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어릴 때부터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짧게 묵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바로 네, 앉으십시오. 이몰량 행진곡은 오늘 장소상 부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올해 6.15 남측위에서 14, 15주년 기념을 해서 기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지금 전달해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남과북이 오늘부터 지뢰 제거에 공동으로 나섭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마무리되면 JSA 내 자유왕래도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을 재차 주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선제 타격 박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추모입니다. 탈북민단체는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계속 살펴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됩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거나 부산 작전기지에 들어왔습니다.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전략. 오늘 새벽 차량을 통한 장비 반입은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소개됩니다.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 안에서도 Reaching to our partners in Asia, including Japan, South Korea.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도와 참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통일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기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 훈련을 이어가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사비를 들여서 야스쿠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30분 정도 약식회담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만남을 두고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 때문에 동맹국에 행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법을 먼저 제시하라는 주장은 기시다 총리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조은구 처장님 저쪽에서 불 좀 담당해 주세요. 네, 자, 첫 순서는 14선언 15주년 인천 6.15 인천 본부의 기념식을 우리 이성재 6.15 인천 본부 상임 공동 대표님을 모시고 기념사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재입니다. 다시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14선언 15주년 기념 행사입니다만 이전에 6.15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차원에서만 진행하다가 오늘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성훈 교육감께서도 오신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일정이 좀 앞에 일정이 좀 늦어져서 어려운가 봅니다. 해서 미리 영상 인사말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신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 이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남북평화재단 그 경인본부의 그 김희진 목사님. 김희진 목사님은 지금 현재 인천시의 평화대 조성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십니다. 이후에 유정부 시정부가 들어서서 그 평화대 조성위원회를 어떻게 할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바라건대 계속 평화대 조성위원회가 운영되길 기원하면서 대회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노란 분단성을 넘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개성공단에 들러서 일하던 북 노동자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던 장면도 생생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언제쯤이면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한반도 번영을 위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정말 거대한 절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암담합니다. 2018년 노무현 대통령의 이 뒤를 이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과 9월에 판문점과 평양에서 정상회담과 선언을 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뒷걸음치고 말았습니다. 통탄스럽습니다. 한반도가 또다시 열전을 넘어서 핵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은 핵 보유국을 넘어서서 핵 선제 타격을 명문한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질세라 남한과 미국은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핵 우산과 전략 자산 전개 등 자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한반도가 핵전쟁이 참화 현장이 될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은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이 두드러진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요한 재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이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 앞에 남한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략 자산 전개 이상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동해안에서 실시한 한미일 군사연합훈련에서 미국의 최대 항모 레이건 호까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4번에 걸쳐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북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북의 비핵화는 이제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대북 정책 목표를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진작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나지 여기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측면에서 바이든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미국 내 40조 투자 약속을 받아가면서 미국 돌아가서 일자리 10,000개를 확보했다고 자랑질을 하더니 칩4 동맹과 인플레 감축법 등으로 대한민국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아예 반도체 생산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앗아 가겠다는 심사입니다. 핵탄두가 한 발이라도 한반도에 터진다면 남북 모두 공멸이기에 킬체인이다, 삼축 체제다, 다 허당입니다. 군사적 대책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정치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의존해봐야 그들은 이제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기 급급한 늙어버린 독수리일 뿐입니다. 결국 남북 간 적대감을 해소하고 평화 공전과 한반도 번영에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걷다가도 한순간 찾아든 빗줄기에 환해진 적이 많았던 것이 그간 남북관계였습니다. 지난 2000년이 그랬고 2007년도도 그랬고 2018년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방문에서 뼈아프게 당했습니다. 1억 달러를 기부하면서도 고작 48조 만남으로 때우는 맹방 미국의 민낯을 우린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쇼라고 격하만 할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의 정상선언을 하고도 6.15 공동선언을 제하고는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 그것이 쇼처럼 보였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선언이 담고 있는 그 역사적이고 숭고한 민족사적 의미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회담과 선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언이 담고 있는 실천을 과감하게 해내는 담대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8천만 온 결에도 박수로 화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 세계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고육과 고물가 고환율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도 세계의 경찰국가, 패권 국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자기 살 길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 도상의 현실에서 우리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길만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진입비밀을 명심해야 합니다. 14 남북 정상선언의 정식 이름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2000년 6.15 선언이 지침적 성격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맺은 14선언은 실천적 이행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한강하고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점에 있어서 14선언은 인천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14선언 15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건 슬로건이 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인천에서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어둡다고 어두워졌다고 멈춘다면 언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방향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14선언을 방향타 삼아 다시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로 하실 분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이신데요. 참석을 하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지금 포개져서 어제 저녁 늦게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입니다. 15년 전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14 남북 공동선언에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해 5도에서 남북 군사 충돌을 걱정하던 인천 시민들은 14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시민이 바라던 평화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서해 5도에서 남북의 군사 충돌 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점차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누가 대신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시민 스스로 평화의 주체가 되어 평화와 공존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강화군 교동도에 인천 난정평화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교직원의 평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체험 교육을 운영하여 평화와 공존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약속한 대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장정에 우리 교육청 역시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정희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 의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평통 인천지역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오늘 14 남북 정상선언 15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사실 무엇보다도 기쁘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6.15 공동선언 인천본부의 그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김우중 목사님이 옆에 있어서 더 없이 저도 같이 하면서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을 조금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서 여기를 돌아보니까 사실 이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 우리 앞에 그 문화재 그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서구식 그 최초의 초등교육이 실시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인천 지역에 우리 그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발상지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곳에 또 이렇게 영화 국제관광 이렇게 고등학교가 다시 들어서서 이것이 과거와 현재가 지금 같이 공존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미래를 조금 더 진취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가져봤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그 대의사를 말씀하신 이성재 대표님 말씀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경색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국민들 모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기념식을 통해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 만들기에 우리가 더 끊임없이 매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민주평통 인천 지역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천 시민들하고 함께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강화와 그다음 옹진이 북한과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각별한 그런 생각과 그 평화를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 지역교회도 인천의 평화 그리고 이 평화가 아마 대한민국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님께 그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 건의도 좀 더 활발히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 정책 제안도 저희가 하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고견을 받들어서 인천의 목소리로 저희가 자문과 건의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2부에 토론회를 하는데 이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시는 우리 김주수 대표님, 강주수 대표님이시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발제하시는 우리 남근우 박사님, 또 여기 토론회에 참가하는 우리 그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저희 민주평통도 함께하는 그런 단체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15주년 기념식을 유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이 기념식과 기념토론회가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축사하실 분은 김의중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상임대표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성재 대표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인천에서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때 아버지와 형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평생 평화를 통일을 그리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냥 나는 나름대로 평화의 사람, 그렇게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남북 정상 선언 14주년 공동선언 기념식 갖게 되고 또 기념 토론회를 준비하신 6.15 남측 특별히 인천 공동대표이신 이성재 대표님과 또 주 대표님 그리고 또 관계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가 잘 된 줄로 믿습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정말 꿈에도 그리던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난 그때 금방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금방 밀고 나가셨으면 금방 통일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선언은 잘했는데 쪼물쪼물하다가 그만뒀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밀고 나갔으면 종전선언 다른 건 뭐 비핵화 할 거 없이 종전선언 그다음에 평화선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는 너무 아쉽게 그분들이 선언은 잘했는데 밀고 나가는 힘이 좀 없어서 결과가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14 오늘이죠. 14 공동선언 하셨어요.
공동선언에 담긴 중요한 내용은 6.15 선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그게 아주 골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오도 뭐 강화도 이런 이야기들이 첨가되어 있고 군축 문제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선언 그리고 6.15 선언의 가장 큰 골자 두 개는 나하고는 별로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남북 통일은 우리끼리 한다. 그러죠? 남북 통일은 외세에 영향 없이 우리끼리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측과 남측의 연합제, 그 다음에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많으니까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구해 나간다. 그런 아주 큰 두 가지예요. 그래서 통일 문제예요. 통일. 그 다음이 이제 뭐 이산가족하고 전향 그 장기수들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이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이 잘 살게 되는 날을 만들자 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6.15 실천본부나 또한 오늘 14선언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1항과 2항은 이제는 덮어두고 3항, 4항을 위해서 애쓰는 인천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 자신도 그저 남 모르게 그냥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남북의 평화, 공존, 공영을 위해서 애써왔지, 처음에는 저도 아주 남북 통일이 그냥 생명같이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야 내가 숨을 좀 쉴 수 있을 거. 그러나 이렇게 어른이 돼서 이제는 남북 통일 얘기는 덮어두고 남북 평화, 공존, 남북이 이 생명이 같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명, 공존, 그 다음에 생명, 공영하는 그러한 인천, 그 다음에 남한, 그 다음에 남북관계, 그리고 또 아시아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생명이 귀중성이 없는 그러한 지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남북한이 평화 공존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72주년, 그 다음에 1953년 7.27 종전선언 했는데, 이게 정전협정이고 휴전협정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을 잠깐 쉬자. 그래가지고 이게 무려 69년이나 지나왔어요. 나는 내 평생에 좀 통일은 안 돼도 남북 평화한 모습을 보고 죽어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도 어두운 밤길을 한 발 한 발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 인천에서 좀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정말 뭐 윤석열 정부에서라도 이건 해야 되잖아요. 종전협정하고 그 다음 따라와야 하는 게 당연하게 평화협정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까지는, 나는 문 대통령이 밀고 나갔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씩이나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회가 좋았어요. 우리끼리 종전하자. 에? 우리끼리 평화협정 하자는데 뭐 미국이 말릴까 일본이 말릴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기회를 잃어버려서 이 답답한 세월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 우리가 인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고 6.15 공동선언 인천 본부가 아주 이 일의 핵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 평화, 공존, 공영을 지향하면서 남북이 정말 어떻게 하면 그 평화의 길이 무엇일까? 전 요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휴전선이 남과 북의 국경선이 되게 하면은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휴전선이 뭐 되게 해요? 국경선이 되게, 저 중국 쪽 한 바퀴 돌아서 국경선이 되도록 애를 쓰면은 남북한이 정말 공존 공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북측
남측 그리잖아요. 이게 무슨 명칭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북측이라고 그래야 하고 남측이라고 모든 문서에 작성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남과 북이 동일하게 유엔의 국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남북한이.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이쪽에서는 북한 그렇게 부르는데 북한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또 북쪽에서는 이쪽을 뭐라고 불러요? 남조선 그렇게 부릅니다. 남쪽도 다 북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대처하고 있고 지배하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이게 운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 이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북측의 공식적인 명칭은 뭡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북한의 이름입니다. 국가의 이름입니다. 남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남측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통일 반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나는 먼 훗날 통일을 염원하지만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 공존, 공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한도 국가로 인정을 하면 여권 하나 가지면 들락날락하고 여행하고 돈도 갖다 줄 수 있고 그래서 북한도 잘 살고 남한도 잘 살 수 있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되는데 요걸 지금 저는 가슴에 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천이 애써가지고 인천의 평화, 남한의 평화, 남북한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우리 인천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대화들이 무르익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6.15 인천본부 기념 행사에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황을 축사 때 다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도 15주년 기념 축사에서 또 우리 김은정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김은정 회장님 6.15 인천본부 가입하신다고 저하고 이러다가 올해 넘기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요. 대답을 안 하셨나요 그때? 예, 제가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6.15 인천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손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기념사와 축사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기념식 1부 순서는 끝나고요. 2부 순서 곧바로 기념 토론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여러 연사분들께서 14선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죠. 그 인천은 14선언의 제5항에 있는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연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5항에서요. 서해 북방 한계선 공동으로 수역 설정 그리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한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북과 서해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인천에서 아주 14선언의 내용을 담고 이것을 이제 이후에 정부에서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지만 인천에서 있는 우리가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지금 9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아주 대규모로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내년 3월에 연대급으로 대규모로 뭐 상륙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을 선제 공격을 위한 무기 체계인 한국 삼축 체계로 예산을 뭐 정액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 한국형 삼축 체계 지휘를 위한 전력 사령부를 창설을 한다라는 등의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9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직후에 이산가족 상봉을 또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이제 명부상기 용의 이제 행동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북은 이제 올 초부터 아주 강경하게
강대강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기조를 변함없이 지금 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토론회의 발제를 맡고 계시는 우리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신 남근우 박사님 모시고 발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요거 조금 옆으로 좀 치워주시겠어요? 예, 아직 대표님, 네. 예, 요거 옆으로 조금만 치워주시면. 예. 순서를 잠깐 말씀. 예, 남근우 박사님, 예. 남근우 박사님 발제를 듣고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전체 사진 한번 촬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끝나고 나서 요 앞에 단상기 토론하실 분들 자리 위치를 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5분 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근우 박사 앞으로 그 마이크 쓰시면 됩니다. 예. 자, 박수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저기 애니메이션을 몇 개 넣어가지고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누르고. 아, 이거 되네. 저기 발표용으로. 네. 발표용 이걸로 그러면. 제가 발표용 혹시 있나요? 인쇄용은 PDF. 인쇄용 아니 발표용이 없네. 갖고 오길 잘했습니다 제가. 잘하고요. 연구원 남근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한 15, 16년 동안 진행해 왔고요. 여러 이렇게 발표나 이런 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오늘 지금 너무 많이 떨려요. 지금 제일 많이 떨리는 것 같고요. 제가 인천연구원에 지금 이직한 지가 이제 딱 만 3년이 됐습니다. 저 전에 우리 이정희 위장님도 오셨지만 제가 오기 직전에 평통 사무처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좀 근무를 좀 했었고요. 학교에 좀 오래 있었었는데 저도 북한하고로 석박사를 다 받고 그 이후에 논문이나 책도 좀 여러 좀 썼는데 말로는 제가 북한 연구자고 남북관계 전문 연구자라고 얘기해왔지만 인천에 이직을 해서는 제가 정말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인천이 제가 접경 수역이라고 하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알았고요. 서해 5도가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이렇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물론 정전협정상에서는 우도였지만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원에 와서 이제 여러저러 이제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보다는 좀 많이 모르지만 그동안 3년 동안 연구해온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인천에서 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왜 인천이 중요한지 제가 오늘 강연이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글씨가 깨지네요. 이거 제목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래서 크게 5가지인데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민선 8기 남북협력 정책 여건 왜 인천이 중요한지 그렇다면 현재 인천에서는 어떤 역할과 그 과제를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때는 국정과제가 111개였었거든요. 110대 국정과제였었는데 저도 며칠 전에 과제 끝난 거에 그 보도자료에는 110대 국정과제라 나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0대 국정과제로 바뀌었더라고요. 10개지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뭐가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북관계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큰 틀에서 대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 50분이죠.
네, 40분. 그래서 크게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5개의 그 대북 정책 꼭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줄어가지고 이제 3개의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비핵화 과제는 이제 외교부 과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인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한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 모색 이 2가지가 이제 통일부 과제인데 역시 그 앞에 먼저 나와 있는 이거는 안 나오는 이거 불빛은 안 나오죠. 그래서 북한 비핵화가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 화제고 이것이 선결 과제로 이번 정부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먼저 보시게 되면요. 아까 비핵화 과제 말고 120대 국정 과제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를 보게 되면 그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0대 국정 과제에서는 이 DMZ 그린 평화지대화가 DMZ가 아니라 접경 지역이 돼 있었어요. 접경 지역 그린 평화지대화인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인천에 오면서 가장 열받고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모든 정책의 명칭 다 DMZ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DMZ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다만 정치적인 그 상징성이 접경 수역 혹은 접경지보다 DMZ가 워낙 강하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경제와 그다음에 그 사회문화 교류는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은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비핵화가 견인되지는 않거든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제 혼자 생각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대내적인 통일, 평화 통일, 어떤 여론 혹은 그 통일 감성 혹은 통일 여론 조성하는 부분이 맞춰져 있는데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통일 미래 통일국가 청사진 제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순서는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통일 문제에 접근하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일을 제가 연구원에 와서 지금 이제 올해도 조만간에 이제 평화 통일 그 인식 조사를 시행할 건데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인천만 지금 4년 동안 인천광역시 평화통일 인식조사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고정적 1,500명을 하고 있었고요. 학생들은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5,300명을 했고 작년에는 반으로 줄어가지고 2,300명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육청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최소한 3,000명 이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지금 그 통일에 대한 시민 작년도 인식조사인데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3년치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얼마 전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문건에 현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 전국 시민들은 우리나라 시민들은 70%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 발표문에 나와 있었는데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70%가 아니라 한 10%가 적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이게 통일되는 거 아니야? 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했다가 2019년도 2월달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 국민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매번 이제 그 학교에서 평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다가 뭐야 이거 평화 소문 게 아니네. 금방 이렇게 이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났고요. 소규모 의견 올해도 한번 조사해 보면 재미를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 게 공존의 부분이 비록 작지만은 18.7%에서 약간 작년에는 약간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핵화 전망인데요. 이거는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10대, 20대 학생들도 그렇고요. 비핵화 안 돼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부의 과제인 이 남북한과 인도적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인도적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이제 뭐 코로나나 아니면 이제 그 긴급고 추진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이거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났던 것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되 우리는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막 가지 마라. 이 플랫폼 안에서. 근데 이 플랫폼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플러스 지자체가 가는 것인지 정부 플러스 지자체 플러스 NGO가 가는 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하되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한반도 보건의료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국권포로 납북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이제 평화 통일과 관련돼 할 수 있는 게 이제 실향민 부분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법인데요. 정부는 국권포로하고 납북자 문제에도 포함이 시켰어요. 이 부분은 남북 회담과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책의 중으로서 이탈 주민, 북향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한 지원 정책. 그래서 현재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한반도 그 남북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북 그 부분 그다음에 인도적 문제 해결 이 부분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줄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날 담대항 구상이 나오는데요. 저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담대항 구상 이거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한 건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도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물밑 접촉을 한 건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얘기고 너무 또 120대 국정과제에서 남북 정상화 추진하는 이 내용과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린 대탕토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너무 거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환한다면 기본 가정 전제가 내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5 담대항 구상의 기본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마음이 있고 그 진정성을 보일 경우에는 6대 실천과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그러는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현 정부가 과거 이제 비핵화방 3천과 좀 다른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거는 초기 협상 단계에서 협상 테이블만 나오기만 하면 대규모 식량 지원과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 점에서 비핵개방 3천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이 윤석열 정부의 8.15 구상을 요약 정리를 하면요, 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3대 분야 6대 사업인데요. 인프라, 민생, 경제를 하고 크게 6가지를 해주겠다. 중요한 거는 이것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그걸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거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그러면은 과감한 초기 단계의 조치를 상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핵화 협상에 아무런 안건도 갖고 나오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만 나오기만 하더라도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해주겠다. 그 식량 지원과 보건, 의료, 식수, 위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북한에 있는 광물 자원으로 막교는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현 정부가 과거 비핵개방 3천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포괄적 합의 단계가 전혀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포괄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 3단계 구조이긴 한데 문제는 이 포괄적 합의 단계에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그 식량도 지원하고 식수 위생 문제도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막상 이제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비핵화의 정의와 비핵화의 범위를 두고 분명히 이거는 협상이 결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혹은 북한과 사전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고 또한 현실 정치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과의 의견 조율은 또 무척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담대항 구상의 포괄적인 합의 단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북한은 지금 8월 15일 바로 이후에 김여정 당 부부장이 그 담화를 발표하면서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 넘게 핵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환한다면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격과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핵이 있는데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정치 군사적인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을 니네가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아까 이성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재작년 2019년도 2월 하노이 노딜은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그 당 수뇌부들은
핵 비핵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확실한 성과물을 상응 조치에 대한 것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에서 중요한 정치 군사적인 상응 조치, 즉 체제 안정 조치는 군축으로 갈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주한미군 문제도 걸려 있는 거고, 또 한국에 전개되고 있는 그 첨단 무기 도입 이런 부분들도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에 북이 원하는 그런 상응 조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 부부장은 북이 비핵화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은 비핵화, 우리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규모 식량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전력, 그다음에 항만, 항구, 현대화 이런 문제와 맞바꿀 수는 없다. 체제 안정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담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김정은이 이제 최고인민회의였었죠. 9월 8일 날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핵 그 자체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언제든지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는 없겠다. 비핵화는 없으며 어떠한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흔적물도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이날 그 북한에서 이제 핵 정책법이 이날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의 이제 평화 개념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남과 북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평화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쪽도 적극적인 평화, 소극적인 어떤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 즉 폭력이 없는 그런 평화적인 방식으로의 해법을 얘기하지는 않고는 있고요. 또 우리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는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하지만 남과 북 간의 이런 관계, 즉 분단 체제가 해소되지 않고 종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 그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도 소극적인 그런 평화 담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북쪽에서도 이 평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 소극적인 평화, 대결적인 평화, 그다음에 반면에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를 얘기하는 선에서는 사실 비핵화가 그렇게 쉬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그 이번 담대한 구상의 제약 요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역할, 물론 이 담대한 구상 자체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남북한 간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은 있는데 현실주의적인 정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체제 안정 보장을 과연 북한이 남한이 해주는 것으로 남한이 해주는 길을 바라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요. 결국 그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그건 미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담대한 구상 속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사실상 보이지는 않고요. 초기 협상 단계와 포괄적인 합의 단계에서보다는 오히려 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질 않나.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북쪽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계가 이제 남북 관계의 이제 기본적인 ABC는 북한 쪽하고 상대의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실무적인 접촉이 당연히 좀 필요는 하죠. 또한 미국과의 어떤 그런 이 구상을 발표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대북 제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이제 필요한데. 이 담대한 구상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 프라이스가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담대한 구상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송배전 시설부터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항만, 항구 현대화 이런 대북 제재가 다 걸려 있는데 그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네트프레스가 unfortunately the ques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행하게도 당신 기자들이 한 얘기는 완전히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는 북한은 그 외교적이나 대화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어떠한 그 이런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암시나 어떤 모습이
현재로서는 당연히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제재 해제는 아직까지는 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8.15 구상에서 엄청난 얘기를 다 했는데 그건 다 제재와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그 다음 날 미 국무부 대변인의 입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기를 해버리니 담대한 구상을 지켜봤던 저나 국민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8월 18일 날 국회에서 열렸던 회의에 이제 박진 장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고 담대한 구상 이행과 관련해서 그때 가서 이제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긴밀히 협력을 했어야죠. 미리 전에 협력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미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며칠 지나서 협력하겠다 그러는 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문을 만들면서 한번 기사를 막 찾아봤어요. 했더니 딱 맞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윤 담대한 제안에 대담 없는 북미는 글쎄요. 이렇게 나온 이게 시사주간에서 나온 그 제목인데요. 너무나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캡처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분명한 거는 담대한 구상이나 현재 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 실행이 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이제 북쪽에서 이거를 호응을 해 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어떤 관계도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지는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 또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지난 인수위 때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민선 8기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한 줄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그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이 이제 폐지가 되고 평화협력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팀으로 축소가 돼가지고 그 전에 이제 국제협력 담당관이었죠. 그래서 국제평화가 붙어가지고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내에 평화협력팀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남북교류 담당관이 이제 정무부시장의 산하로 있었는데 정무부시장의 사무가 이제 평화도시 조성과 남북교류 협력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삭제가 됐죠. 그리고 정무부시장 명칭도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이고 그와 관련된 부분 아까 이성재 위원장님께서도 김윤주 목사님이 이제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현재 뭐 공동 대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평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내년에도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아주 궁금하고요. 근데 이게 그 인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시장이 바뀐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국장급이었었던 남북교류협력 추진단이 이제 과장급으로 축소가 됐고요. 경기도는 이제 그대로 이제 가긴 하는데 평화부지사 체제였다가 이제 경제부지사로 바뀌었고요. 강원도도 국장 단위에서 국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제 각 지자체 연구소 담당하는 박사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좀 이렇게 다운이 된 상태인데 경기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뉴스를 봤다시피 경기도도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이 지금 많이 지금 약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아니 정부는 그 120대 국정과제에서 비록 전 정부보다 대북 정책 꼭지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지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물며 8월 15일 날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까지 딱 내세웠는데 왜 지자체는 역량을 이렇게 죽여버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통 아까 우리 부의장님 있었지만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 해놓고 남북관계 뚫어보겠다.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뒷받침하고 안 받침해줘야 될 지자체의 남북교류 없는 역량은 다 이게 줄여놓으면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부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지자체의 남북 협력 역량은 다 이제 축소해놓으면은 뭘 가지고 할지 삽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미 들고.
그래서 이제 민선 7기 때는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3개 팀이 있었고 다양한 업무들이 있었는데요. 뭐 잘했든 잘못했든 현재는 이제 그 남북 국제 평화 협력 담당관으로 바뀌면서 평화 협력 담당이고요. 올해까지는 그 담당관실에서 있었던 모든 업무를 다 가지고 갔어요. 싹 다 가지고 가서 현재는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모르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국제 평화 협력 담당관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가 들어간 부분, 키워드가 이제 남북 협력이든 평화 공감대 형성 사업이든 국제의 키워드를 갖고 가지는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은 해봅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선거 공약 중에 민선 8기에서 강화옹진을 남북교류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과제로 수행했던 그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과제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작년도에 그 우리 연구원에서도 여러 이제 공약을 개발할 때 저도 이 꼭지를 해서 채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8기에서 이 선거 공약이 들어가 있길래 그래도 우리는 강원도나 그 경기도와 달리 접경수역,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강화옹진이 역시 가장 중요한 협력의 거점이니까 이게 발표했나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교류협력이라는 데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이제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이 과제 꼭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제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제목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시정 계획에는 이 강화옹진 남북교류협력 거점 육성이 없더라고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남북 협력과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민선 7기의 사업 내용들이었는데요. 크게 인천 비전 중장기 과제들이었죠. 인천 비전 2050, 2030 미래이움, 그다음에 7기 과제,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던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올해부터 시행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 인천 중장기 과제 2050 인천 비전에도 남북한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0 미래의움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제대로, 왜냐하면 이제 일단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과제들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남북 협력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면은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나온 담대한 구상을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쪽하고의 어떤 물밑 실무적인 대화도 없었고, 또 미국과도 진지한 그런 협력, 남북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지난 유엔 연설에서도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물론 8.15 담대한 구상을 밝혔으니까 굳이 유엔에 가서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가서 8.15 담대한 구상을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이걸 하려면 대북 제재도 풀어야 되는 거고 해제도 하고 완화도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 국제사회 함께 하겠다. 국제사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쯤은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는 생각도 갖는 데는 없었고요. 또 우리 시정계획에서도 관련된 계획들이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도 그렇고 또 지자체의 남북협력 여건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계속 안 좋았죠. 먼저 좋은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 내에서는, 지역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이제 활동들은 계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폐지 직후에 바로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발빠르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인천 내외에서도 평화축제도 갖고 한강하구 배띄우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실향민과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까 도성윤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1기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난정 초등학교를 평화학교로 만들겠다. 그래서 난정 평화교육원, 저도 여기 설립추진위원 했었거든요. 만들어서 현재 지난 7월달에 이제 오픈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맨 끝에 있는 이제 이쪽이 이제 전시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오픈을 해서 학생들 이제 계속 체험 학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좀 건설 만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협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마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그다음에 평화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에 그래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이 왜 중요하느냐?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딱 그림을 보더라도 이게 DMZ지 않습니까? 이 DMZ는 이거 제가 이거 위성 지도를 갖고 오면 또 아니 뭐 위성 지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이 DMZ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여기는 노루가 살고 있고 멧돼지가 뛰어나는 곳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유엔사 비판을 많이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토인데 주권이 미치지를 못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53년도 정전협정상 아쉽게도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이건 유엔사에 뭐 승인 받아야 되는 건가요?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이상한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왜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왜 자꾸 DMZ를 좀 주장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해요.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상징성 정도만 있는 곳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황해남도가 1개시 19개 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총 이 접경 수역에서만 9개, 10개 시군이 지금 무지 인천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배 타고 다 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일상성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DMZ는 일상성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접경지대는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DMZ, 그러니까 이제 파주시 명호리에서 저기 정동리, 강원도 고성군 정동리까지 그리고 155마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전선이라는 게 있고요. 하다가 이제 접경 우리 그 한강하구 중립수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가 이제 서해 접경 수역이 세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그 한강하구나 DMZ 이런 것이 이제 그 법률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크게 그 세 가지의 법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하나가 정전협정,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한강하구는 민간선박의 중립수역이라는 부분, 군사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중립수역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률에 근거한 우리 인천의 이 공간적인 범위는 서해 5도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이 우리로서는 접경지대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참 DMZ가 일단 이 120대 국장과제에서도 지난 110대 국장과제에서는 엄밀하게 이 접경 지역 그림 평화지대화라고 접경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가 이번에 120대가 국장과제가 돼서 한번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훑어봤어요. 10개가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눈에 확 띄어 들어오는 게 이 접경 지역 그림 평화지대에서 DMZ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야, 이게 어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DMZ가 말하기도 편하고 보이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그 접경 지역과 관련된 연구물들 쭉 훑어봤었어요. 아마 지난 연구하는 수행과제 때문에 봤더니 이제 이 공간적 범위를 살펴봤더니 서해나 한강하구를 생태환경과 관련돼서 이곳을 공간적 범위로 삼은 연구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가 DMZ 보거나 아니면 아예 서해하고 한강하구를 DMZ 속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서 근무하고 인천에서 저도 인천 시민이거든요. 근데 왜 이 인천 지역은 이건 DMZ가 아닌 지역인데 DMZ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접경 지역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이제 생태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 법정계획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에서 법정계획들이 쭉 있어요. 이 전국 법정계획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환경과 국토건설에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국가 3대 핵심 축이 있어요. 국가 3대 핵심 생태 축이 있는데 하나가 백두대간이 있고요. 동해 쪽이죠. 두 번째가 도서연안들, 각종 도서연안이고 세 번째가 DMZ예요. 그래서 이 법정 계획들을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국가 생물 다양성 우리 중앙정부 법정 계획입니다. 딴 거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DMZ 이런 그다음에 국가환경종합계획 우리나라 최상위 환경과 관련된 법정 계획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 DMZ예요. DMZ 중심, DMZ 중심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환경종합기본계획의 하위 법인, 하위 법정계획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도 역시 전부 다가 DMZ 중심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
경기도도 경기는 당연히 DMZ 지역이니까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DMZ 지역이고요. 인천시에서 이제 생물다양성 전략 실천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로 종료가 되는 법정 계획이고 아마 새로 또 만들겠죠. 여기서 이제 한강 하구의 평화적인 이제 활용 방안 도출이라는 표현이 한 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정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서해 한강 하구 중립지역이나 서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앙 정부에서도 낮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하고 회의할 때나 환경부 산하 기관인 이제 그 한국환경연구원 쪽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가 3대 핵심 축은 바뀌게 된다. 백두대간, 도서연안 그리고 DMZ 및 서해점 한강 하구라는 명칭으로 제발 좀 바꿔달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법제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MZ는 우리가 가기가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운 게 여기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권이 엄밀하게 제약이 받는 곳이고요. 정전협정상 국제조약이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역. 그러니까 남북한 서해 지역처럼 남북한 간의 정상들 간에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합의도 필요한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정전위원회나 군사 유엔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또 풀어야 되는 부분 이런 문제가 매우 걸려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리고 서해 한강하고는 이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보면은 한강하구는 중립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빌 시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검문은 하죠. 무기가 실려 있는지 안 실려 있는지를 확인은 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강하구는 적어도 유엔사 플러스 남북이 공동으로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전협정상 명확하게 중립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요. 강안 이게 규정이 있어요. 100m인가 100m인가 모르겠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부터 강안 그 붙어 있는 쪽에서 100m인가요? 여기는 그냥 북쪽 땅이고 남쪽도 마찬가지. 이 안은 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관할권은 유엔사 플러스 남북이 다 갖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서해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유엔 정전협정 당시에 뭐 합의가 안 받잖아요. 클라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고 그 이후에 73년도에 이제 소위 이제 서해 사태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고는 있지만 14선은 우리는 하듯이 결국에는 이쪽 지역은 남북한 간의 정상 간에 합의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접경지역에 대한 북한도 결국에는 북한은 이 휴전선 이쪽 지역을 교류협력의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북한이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거든요. 문헌을 통해서 전선으로 보고 제거해야 될 전쟁의 산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일상에 공유가 되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식 조사를 해보면요, 신천 시민들은 서해 이쪽 지역을 여전히 군사적 긴장 지역으로 보고 있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군사적 긴장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평화의 상징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낮고요. 조만간에 저희 또 다시 이제 제4회 시민 조사 인식 조사를 또 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평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회의를 갖고 이게 담론 구성이지 않습니까? 담론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NGO들에서 시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 정부나 아니면 우리 인천 시민들, 청소년들이 서해 지역 한강 하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에 듣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천의 역할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화를요. 우리는 항상 뭐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남과 북 관계,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는 분단 체제의 안정적인 관리와 극복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는 평화 담론이 적극적 평화를 가기는 어려워요. 남과 북이 이제 군사적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 분단 체제를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주체가 정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중앙 정부가 평화의 담론을 구성하다 보니까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중앙 정부의 역할로 규정이 돼 버려요. 지자체, NGO,
시민들이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남과 북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성공단이 문 닫듯이 98년도에 금강산 관광이 문 닫듯이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어떤 아이디어를 넣냐면 89년도에 유네스코에서 그 당시에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이 코뿔소 뒤통수에 있는 이 나라죠. 가나 옆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수도가 이제 야무르스쿠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야무르스크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깃든 평화 야무르스크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중앙 정부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중앙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지자체 역시도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향후에는 지금 당국 간의 중앙 정부 간의 협상 그 남북 간의 이러한 대화나 교류 협력이 하기 어려운 구조일수록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역할은 분명히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때 야무르스크 선언에서 나온 것이 평화 문화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 문화 많이 하지만 이 평화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중앙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자체, NGO, INGO,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평범한 시민들도 평화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그 주체 중에 하나인 인천시가 북한의 니즈가 정확히 뭐냐 파악을 하고 그곳에서 정책 방향, 북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서 정책 방향을 만들고 인천 사회는 한강학을 갖고 있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인천의 남북교류협력 모델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만 간단히 빨리 그림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북한은 대외적인 정책 수요를 얘기할 때 많은 것도 있는데요. 두 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탄소 중립, 기후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환경 이 두 분야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정책 수요,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그래 좀 같이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야가 두 분야입니다. 하나가 기후고 하나가 생태입니다. 자, 북한이 이제 기후환경 목표를 제시를 해요. 뭐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우리는 이만큼 배출하는데 노력하면 이만큼 줄일 거야. 근데 국제사회가 도와주면 우리는 이만큼 줄일 거야라고 공식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통해서 2016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19가지를 발표를 해요. 여러분 딱 보십시오. 다 이게 에너지와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석탄, 그다음에 나무, 땔감을 용어로 많이 쓰거든요. 일상생활에서조차도. 북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500메가 서해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겠으니 도와달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에너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DMZ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라니까요. 그 사람도 안 사는 곳에서 그 무슨 일상성도 없는데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북한이 원하는 서해 지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와주면 하겠어. 19가지야. 이거는 서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황해남도 인천이 할 수 있는 그 지정학적인 특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건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오스테드가 덕적도 쪽에서 1.6기가와트예요. 북한이 지금 원하는 건 500메가와트급이거든요. 그거의 3배가 되는 덕적도 지역에다 오스테드가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육지로 가겠죠. 근데 지금 핫한 것이 뭐냐면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자립형, 자족형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쪽 지역에서 생산한 섬 도시들에서 생산한 해상 풍력 혹은 조수력, 풍력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기존 전력망이에요. 전력망에서 그것을 재생에너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지금 제일 먼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우리의 전력량을 향후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인천이 주도적으로 연평도 해상터널을 통해 제가 이거 이제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했더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할 물론 비용은 많이 드는데 어려운 게 아니래요. 다만 해저터널로 놓고 보수 관리, 이 에너지가 이제 많이 빠져나가니까 보수 관리하는 비용들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평화 통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비용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이곳 덕적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연평도, 향후에는 이제 해주나 강릉도 북한에서 저기 중요한 지역이니까 연결시키고 대청도 쪽, 그리고 북쪽에서 원하는 이쪽 지역, 이건 향후에 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장점, 특히 사회가 대륙 공유 잘 발달되고 풍광이 엄청 좋은 곳이거든요. 이곳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우리 인천도 한번 살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생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도요. 이거는 이제 북한이 2018년도 때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 습지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총 습지가 54곳이 있어 공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보십시오. DMZ는 없어요. 지금 몇 개 없는 거거든요. 철원 이쪽 지역에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서해 지역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덕지구 서해를 비롯해서 황해남도에 남포시에 전체가 다 지금 몰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북한이 우리가 지금 철새 이동 경로 월경성 철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새나 노랑무리 백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에다가 이제 저 윈치 추적기 달려가지고 날려보내면 어디로 가더라. 근데 이 습지 목록을 보게 되면은 각 54개 습지 지역에 있는 세계 멸종위기 철새 목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물론 않을 수는 있으나 이 북쪽에서 밝힌 이 습지 목록에 철새들의 멸종위 철새들의 목록들이 다 들어있고 공통적인 게 9종이 나오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이제 문헌 비교이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가더라 이거죠. 자, 이런 것들도 인천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2018년도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산림과학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황해남도 그다음에 남포시의 그 임농 복합 경영에 적합한 수종을 발표를 해요. 근데 발표된 수종들을 보면은 2015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산림 협력을 했을 때 우리가 묘목이나 이런 줬던 나무 리스트하고는 달라요. 상당수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임농 복합 경영에 적합한 수종들 같은 발표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강화나 교동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산림이나 아니면 습지 아니면 이런 철새 협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이제 남북한 간의 공유 문화 자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내부적으로 평화와 관련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한 거는 이곳은 남북 그린 대탕트 구상의 최적지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 수요들을 충분하게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고 또 인천은 남북한 간의 공유하는 황해도와 공유하는 문화자산도 풍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하게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적정지역제 자체 플랜은 마련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를 추진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어떤 의지, 역할과 그런 의지들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평화문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여전히 그 낮은 서해 지역에 대한 어떤 낮은 인식이나 또 우리 지역에서 또 어떤 그 불안정한 정세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이러한 평화 담론을 만들어내는 어떤 저는 평화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평화지성을 통해서 인천형의 평화 담론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평화 활동도 꾸준하게 전개가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평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어떤 그런 평화체험 학생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평화체험도 꾸준하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인천형 평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근우 박사님한테 크게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네, 제가 이 불을 다 끄시면 네. 저도 오늘 우리 6.15 인천보부가 주최를 하는 14선언 15주년 기념 토론회가 정말 뜻깊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은요. 저뿐만 아니라 이 서해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심하게 이렇게 듣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해 평화지대 그리고 우리 인천이 서해 접경지대를 거치고 있으면서 참 중요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이제 계시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기후 문제까지 해서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천 지역의 통일을 위해서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한 가지가 박사님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6.15 인천본부에서 진행하는 이번에 우리 14선언 이제 15주년 기념회에서 평화그룹이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일반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그냥 집 앞에까지 배송을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뭐 행사를 하면 100명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500명, 500가정, 그럼 1인 가구, 2인 가구 하면 곱하기 2, 3, 4 계속 나오죠. 그럼 몇천 명이 되죠.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을 이런 인천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꼭지도 한번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요. 오늘 참가자들 끝나자마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참가자들 앞으로 모셔서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고 5분 쉬었다가 앞에 우리 토론자들 이 책상도 좀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요. 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